병실의 기계음만 고요히 울리던 그 순간 10년간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남자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내 순옥은 숨을 멈추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이 떨리더니 마침내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은 첫 마디. 그 주사 내가 놨지. 남편의 시선은 문 앞에 서 있던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간 깨어나지 못했던 남편은 대체 무엇을 보고 들었던 것일까요? 병실에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고 그 곁에 앉은 여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강순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 강태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대형 건설회사 회장이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와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 강준혁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며 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신경과 의사인 며느리 이수진은 시아버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가족들에게 의학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순옥은 그런 아들과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자신이 남편 곁을 지키는 동안 바깥 일을 든든하게 맡아주었으니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햇살이 따뜻하게 병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병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고, 당신이 좋아하던 그 계절이 왔다고 늘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며 건네는 일방적인 안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의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감각을 의심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편의 눈이 떠졌습니다. 순옥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 기다려왔던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병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태호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수진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도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은 가족이 모두 모인 병실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눈이 세상의 빛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알아보겠어요? 태호의 시선이 아내에게 멈췄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주사 내가 놨지.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호의 시선은 아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준혁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사라니 무슨 주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장기간 혼수 상태에 있던 환자가 깨어나면 일시적인 혼란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뒤섞이거나 헛것을 보는 일도 흔하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곧바로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오랜 시간 의식이 없으셨으니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문가다운 설명이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0년이나 누워 계셨으니 정신이 혼미하실 수 있지. 며느리 말이 맞을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또렷했습니다.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옥은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에 서린 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남편 준혁을 슬쩍 눈짓하며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이 뭔가 기억하시는 것 같아. 우리 조심해야 해. 준혁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때 일을 기억하시겠어? 10년간 식물인간이셨잖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는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만약 아버님이 그랬다면 10년 동안 우리가 한 말을 전부 들으셨을 수도 있어. 준혁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눈을 뜬 남자.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더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순옥은 여전히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이 10년간 숨겨져 있던 끔찍한 진실의 서막이라는 것을. 남편이 그 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가족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기적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호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눈을 뜬 지 일주일 만에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갈라지고 끊기던 목소리가 제법 또렷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이례적인 회복 속도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순옥은 매일 남편 곁에서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을 하고 웃고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첫날 남편이 했던 이상한 말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갔습니다. 의사들 말대로 혼란 증세였을 거야. 순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병실에 감시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려고 하면 수진이 들어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뇌가 회복 중이시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면 피로가 쌓여요. 수진의 말은 늘 의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아버지 병실을 수시로 들러 상태를 확인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순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다가도 수진이 들어오면 굳게 다물어 버렸습니다. 순옥은 그것이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래 아프셨으니 예민하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병원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태호와 순옥은 오랜만에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순옥은 남편에게 따뜻한 물을 떠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아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눈이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아, 잘 들어.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진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순옥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남편이 무슨 말을 한 것일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왜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야. 수진이가 내 방에 들어왔어.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겠지. 그런데 난 깨어 있었어. 그 애가 주사기를 들고 있더라. 내 팔에 뭔가를 놨어.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남편이 쓰러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수진은 분명 야근 중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급한 환자가 있어서 집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밤 수진이 방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말과 자신의 기억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혼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설령 그날 밤 수진이 시아버지 방에 들렀다 해도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요? 의사인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건강을 체크하러 들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순옥은 남편의 손을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오래 아프셨잖아요. 10년이나 누워 계셨으니 기억이 좀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수진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우리 며느리잖아요. 태호의 눈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아, 난 분명히 봤어. 10년간 누워 있으면서 많은 것을 들었어. 그 애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한테 뭘 했는지. 제발 날 믿어줘. 순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곁에서 시아버지 간호를 도왔던 며느리입니다. 의사로서 늘 시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해주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다른 의사들의 말에도 포기하지 말자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해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옥은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볼 때면 그의 말이 귓전에 맴돌았고 며느리를 볼 때면 10년간의 헌신이 떠올랐습니다. 순옥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착각하시는 거야. 오래 아프셨으니 기억이 왜곡된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좋아지던 말이 다시 어눌해졌습니다. 또렷하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간단한 대화 중에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순옥은 불안해졌습니다. 분명 좋아지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담당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기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가 회복 과정에서 기복을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뇌가 적응하는 과정이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수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순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새로 배치된 간호사도 신경 쓰였습니다. 10년간 남편을 돌봐왔던 베테랑 간호사가 갑자기 부서 이동을 했다며 새 간호사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병원 후배라고 소개한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순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옥이 병실에 들어서자 태호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흐릿한 눈빛 속에서 간절함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옥아, 수진이가 또 뭔가 했어. 수에게 뭔가 넣어.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겼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줘. 당신밖에 없어.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망상에서 비롯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손을 맞잡고 있는 시부모에게 향했습니다. 아주 잠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해 볼게요. 수진은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수액줄을 확인했습니다. 태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억울함과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간 믿어왔던 며느리와 방금 깨어난 남편. 둘 중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절박한 눈빛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자신은 대체 무엇을 보아왔던 것일까요? 순옥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던 수진이 그날따라 퇴근길에 들렀다며 나타났습니다. 순옥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시아버지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수술을 기다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전날 밤 며느리가 왔던 일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쓰러진 것과 무슨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순옥은 처음으로 그 두 가지 일을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서재에서 시아버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남편 말대로 무언가 있었던 것일까요?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옥은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병실에 들렀을 때
순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수진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님 쓰러지시기 전날 내가 집에 왔었잖아. 아버님이랑 서재에서 오래 얘기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었니?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지나갈 정도로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수진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요? 회사 건강검진 결과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혈압이 많이 높으셔서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식단 조절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그렇게 쓰러지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수진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준비된 답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의사인 며느리가 시아버지 건강을 걱정해서 검진 결과를 전달한 것일 수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수진의 굳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당황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온 아들은 어머니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병원을 옮기는 게 좋겠어요.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10년간 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익숙하고 환경도 편안해진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병원을 옮기자는 것일까요? 뭔 소리니? 아버지가 10년간 계시던 곳인데 갑자기 왜?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네 병원으로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거기가 재활시설이 더 좋아요. 수진이가 직접 돌볼 수도 있고요. 아버지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수진이네 병원. 그 말에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또 뭔가 했어. 수에게 뭔가 넣어. 만약 남편을 수진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순옥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여기 계실 거야. 순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를 위한 건데요.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낫잖아요. 아버지가 10년간 계시던 곳이야. 이제 겨우 깨어나셨는데 환경을 바꾸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 준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이 더 체계적이라느니, 최신 장비가 있다느니, 의료진이 더 전문적이라느니 여러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완강했습니다. 결국 준혁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다 돌아왔다를 반복했습니다. 말도 점점 어눌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옮기면 안 돼. 순옥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준혁의 제안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옮기면 나 죽여. 그 말에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병원 절대 안 돼. 거기 가면 나 못 나와.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남자가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을 해치려 한다는 것, 병원을 옮기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호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0년간 꼼짝없이 누워서 모든 것을 듣고 보아왔던 사람, 말을 할 수 없어서 진실을 알릴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깨어나 필사적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절대로 다른 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비록 아직 모든 것을 믿지는 못하지만 남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서 수진과 준혁이 만났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이전을 완강하게 반대해.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 준혁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다 기억하시면 우리 끝이야. 10년 전 일도 그렇고 그동안 당신이 회사에서 한 일도 그렇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간 아버지 회사에서 빼돌린 돈. 그것이 들통나면 자신은 끝이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우리 병원으로 옮기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시는 것처럼 만들면 돼. 어차피 10년간 식물인간이셨던 분이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자는 말이었습니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든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을 가져오든 방법을 찾아. 수진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병실에서 순옥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남편을 죽이려는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순옥의 세계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에게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성년후 견심판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강준혁, 피후견인은 강태호. 순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작성한 의사의 이름은 이수진, 며느리였습니다.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10년간의 혼수 상태로 인해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재산 관리 및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순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은 담담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순옥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멀쩡하시잖아. 준혁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10년간 식물인간이셨어요. 이제 겨우 깨어나셨는데 판단력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건 병적인 증상이에요. 제가 아버지 재산과 회사를 관리하는 게 맞아요. 순옥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상의도 없이 법원에 서류를 넣었을까요? 왜 며느리가 진단서를 썼을까요? 순옥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병실에 들어서려는데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옥은 항의했습니다. 10년간 매일 남편 곁을 지켰는데 갑자기 면회 시간이라니요. 간호사는 담당 의사의 지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순옥은 겨우 면회 시간을 얻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을 하고 손을 잡아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순옥은 침대 곁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자극을 피하셔야 해요. 순옥은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순옥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진아, 왜 이러는 거니? 왜 준혁이가 아버지 후견인을 신청한 거야? 왜 내가 진단서를 쓴 거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말씀에 현혹되지 마세요. 장기 혼수 환자가 깨어나면 피해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사람을 의심하고 음모론을 만들어내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순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버님 말씀만 믿고 이상한 행동하시면 어머니도 정신 감정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까지 후견인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차가운 협박이었습니다. 순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간 다정하게 대해주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의식이 없었고 아들은 적이 되었으며 며느리는 협박을 가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후견인 심판이 진행되면 아들이 남편의 모든 재산과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막막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 회사의 오랜 직원이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지신 후 10년간 준혁 전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정체불명의 곳으로 빠져나갔고 장부와 실제 재정이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횡령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회사 돈을 횡령했다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려 하는지, 왜 아버지가 깨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는지,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면 모든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한테 뭘 했는지 10년간 다 들었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의 임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식 판결 전까지 준혁이 아버지의 재산관리 권한을 임시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수지는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시킨 것입니다. 순옥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법적 권한이 있는 준혁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던 날 순옥은 구급차 뒤를 따라가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병원 절대 안 돼. 거기 가면 나 못 나와.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 병원에서 순옥의 면회는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되었고 면회 중에도 간호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바로 연락하라고. 환자를 자극하면 안 된다고. 사실상 감시였습니다. 어느 날 간신히 얻은 면회 시간에 순옥은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소리 없이 사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옥은 숨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아내를 찾았습니다. 순옥은 놀라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태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였습니다. 서재, 바닥, 금고, 세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태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계음이 변했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밀려났습니다. 병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태호는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담당 의사인 수지는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만 맴돌았습니다. 서재, 바닥, 금고. 남편은 무언가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서재 바닥 어딘가에 금고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전한 말이었습니다. 순옥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옥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재를 뒤져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우 보이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순옥은 그 빛을 향해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순옥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재, 바닥, 금고.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힘겹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 분명 중요한 것이 있을 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0년간 남편 없이 홀로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로 서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이라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만년필, 벽에 걸린 가족사진, 책장에 꽂힌 책들,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순옥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먼지를 비추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모습. 그 남편이 지금은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순옥은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금고라고 했습니다. 서재 바닥 어딘가에 금고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옥은 바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루판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통통통. 나무 바닥이 내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 칸 한 칸 옮겨가며 두드렸습니다. 책상 앞, 책장 앞, 창가 쪽. 모든 곳이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재 구석구석을 다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책장 옆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텅 빈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두드려 보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아래에 빈 공간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순옥은 마루판의 틈새를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틈이 조금 넓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힘을 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마루판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는 작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숫자 버튼이 달린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용할 만한 번호가 무엇일까요? 결혼기념일을 눌러보았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날, 문득 한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봄날,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날짜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 하나, 갈색 봉투에 담긴 서류들,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통. 순옥은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10년 전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에게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고를 당하면 이 금고를 열어봐.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우연이 아닐 거야. 순옥은 숨을 멈추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위험한 사람이야. 그 애가 준혁이를 꼬드겨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며칠 전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어. 회사 지분 일부를 자기 앞으로 넘기라고 했어.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하더니 내가 거절하자 태도가 변했어. 그 애가 한 말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자기는 의사라고.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쉽게 꺼질 수 있는지 잘 안다고. 그게 협박이었어. 순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 대화를 녹음해뒀어. USB에 들어있어.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도 백업해뒀어. 만약 내가 없는 동안 준혁이가 회사를 맡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그 애는 아직 어려. 수진이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자료를 증거로 써.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순호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 당신을 믿어. 사랑해. 편지를 다 읽은 순옥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회사 지분 일부는 당연히 제 몫 아닌가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지분은 준혁이 몫이야. 내가 욕심낼 게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의사예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쉽게 꺼질 수 있는지 잘 알아요. 건강하실 때 좋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순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이 녹음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USB에는 재무제표 파일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순옥은 회계를 잘 모르지만 이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10년 전 재무제표와 현재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아들이 횡령한 금액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수진은 시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절하자 실행에 옮겼습니다. 의사인 수진에게 혈전을 유발하는 약물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남편 준혁을 조종하며 회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시아버지는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10년 만에 깨어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순옥은 증거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박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에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남편이 늘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옥은 그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수진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아버지의 병실에서 나오며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약물 투여량을 조금 늘리라고. 상태가 더 나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지시였으니까요. 준혁은 그 사이 아버지 회사의 부동산을 급히 매각하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권한을 얻자마자 자산 정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몇몇 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준혁은 무시했습니다. 빨리 현금화해서 빼돌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이 들통나기 전에. 부부는 서로 연락하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립되어 있었으며 재산은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었습니다. 부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0년간 서재 바닥 아래에서 잠들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깨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그들의 목을 조여올 것이라는 것을. 순옥은 금고에서 꺼낸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서는 이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하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박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고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늘 그를 가장 믿음직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순옥은 그의 법률사무소 주소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도심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박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순옥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순옥은 대답 대신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10년간 혼자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순옥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게 하고 순옥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것, 며느리를 지목한 것, 아들이 후견인 신청을 한 것, 남편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한 금고와 그 안의 증거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순옥이 가방에서 USB와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이런 걸 남겨뒀군요. 10년 전에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미수와 다름없어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재무제표 파일도 열어보았습니다. 숫자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횡령 규모도 엄청나군요. 10년간 이렇게 빼돌렸다니 수백억은 될 것 같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10년 전에 태호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를 도와달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농담처럼 들었거든요. 태호가 쓰러진 후에도 의미를 몰랐어요. 뇌출혈이라고 하니까 그냥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아니었군요. 박 변호사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며느리의 손에 쓰러졌다는 사실이 그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는데 10년간 손 놓고 있었어요. 태호한테 그리고 사모님께 죄송합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진 범죄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의 후견인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격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횡령 증거가 있으니 어렵지 않을 터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한 태호의 병원 이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환자의 며느리인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3의 병원으로 옮기거나 최소한 담당일을 바꾸도록 요청할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박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일이 전문가의 손에서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할머니 맞으시죠? 강태호 환자분 보호자요. 순옥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저 병원 간호사인데요. 이수진 선생님 밑에서 일하는.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옥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간호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순옥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못하겠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이 환자분 수에게 이상한 약 넣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지시니까 따랐어요. 근데 점점 이상한 거예요.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제가 약 넣을 때마다 그랬어요. 순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맞았습니다. 수진이 수에게 뭔가를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약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진정제였어요. 환자분 의식을 흐리게 하는 약이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무리 선생님 지시라도 이건 범죄잖아요. 순옥은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 그것도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증거가 있어요. 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약물 이름과 투여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여 기록도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약물 종류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 이거 다 캡처해뒀어요.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제가 뒤집었을까봐. 이거 할머니께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병원 못 다녀요. 도망가야 해요. 순옥은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로 수진을 잡을 수 있다고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간호사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간호사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순옥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범행의 증거와 현재 진행 중인 범행의 증거. 과거와 현재가 모두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바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수진에 대한 살인미수, 강준혁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두 사람의 공모에 의한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고발장에는 금고에서 나온 증거들과 간호사의 진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회장에 대한 살인미수와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 담당 형사는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 시각
수지는 병원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출근하지 않은 지 이틀째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내가 시켰던 간호사가 사라졌어. 연락이 안 돼. 준혁도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그 간호사가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닐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해외로. 일단 나갔다가 상황 보는 게 좋겠어. 두 사람은 급히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비행기 표도 예약했습니다. 이틀 후 출발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을, 진실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수진의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들이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수진의 진료실이 수색되었습니다. 컴퓨터, 서류, 처방 기록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영장은 적법했고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의 자택에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준혁은 공항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출국 금지가 내려져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의 컴퓨터에서 10년 전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전을 유발하는 약물을 의료 유통 경로가 아닌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내역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이라면 병원을 통해 구입했을 약물이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구매한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준혁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결혼 전부터 강태호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수진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의대 시절에 이미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실습병원에서 돈 많은 노인 환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환자는 수진에게 호감을 가졌고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가족이 이상하게 여겨 고발했습니다. 수진은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기록은 남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맛본 달콤함을 수진은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물고기를 노렸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회장의 외아들. 그것이 준혁이었습니다. 수진은 계획적으로 준혁에게 접근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자연스러운 교제, 그리고 결혼. 모든 것이 계산된 수순이었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한 의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준혁은 목표물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수진은 준혁을 조종했습니다. 천천히 교묘하게 시아버지에게 불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쓰러지자 본격적으로 횡령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10년 전 태호가 남긴 녹음 파일, 금고에서 발견된 편지와 재무제표, 간호사의 진술서, 압수수색에서 나온 약물 구매 기록, 수진의 과거 조사 기록.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준혁에 대한 기소 내용도 방대했습니다. 10년간 아버지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가짜 컨설팅 계약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차액을 챙겼습니다. 허위 거래처를 만들어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10년간 교묘하게 이루어진 범죄였습니다. 그 돈으로 부부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외제 승용차 여러 대, 해외여행, 명품으로 가득 찬 옷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해외에도 부동산과 비자금을 숨겨두었습니다. 도주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준혁은 처음에 발뺌을 시도했습니다. 자신도 수진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횡령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그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준혁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 직접 지시한 이메일들, 직접 만든 가짜 계약서들, 모르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태호의 증인 출석이었습니다. 수진의 병원에서 빠져나온 후 태호는 다른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액에 섞인 진정제가 중단되자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거쳐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순옥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간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법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태호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검사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태호는 담담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10년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태호는 시선을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회사를 어떻게 망쳤는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를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 10년간 다 들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10년간의 어둠 속에서 그는 이미 모든 감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분노도, 절망도, 슬픔도. 지금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가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매일 와서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검사도 변호인도 말이 없었습니다. 10년간 몸속에 갇혀 모든 것을 들어야 했던 남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증언을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 없습니다. 간호사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검찰은 준비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삭제했던 메시지들이 복원되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보낸 지시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약물 이름, 투여량, 시간까지. 삭제해도 복원되는 것이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증거가 화면에 뜨자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준혁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10년간 함께 범죄를 저질러온 부부였지만 몰락의 순간에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처음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준혁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쓰러뜨리는 데에 동조하고 10년간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고 깨어난 아버지를 다시 죽이려 했던 아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증언은 명백했습니다. 10년간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품고 있던 남자. 그의 증언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이었습니다. 10년간 식물인간이었던 대기업 회장을 며느리가 쓰러뜨렸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30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진과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수척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수진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살인미수, 상해, 의료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혈전 유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놓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진정제를 투여하여 의식을 다시 흐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삼은 극히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아울러 의사 면허를 영구히 박탈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징역 15년이라는 선고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박탈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사라는 지위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범죄의 도구였고 사회적 신분의 근거였으며 자존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박탈되었습니다. 수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던 그녀였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준혁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은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10년간 회사 자금 300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습니다.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거래처를 설립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인륜을 저버린 패륜적 범행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추징금 300억 원을 선고합니다. 준혁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증언을 듣던 때부터 시작된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순옥이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판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판결 후 수진과 준혁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그 사진이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명문대 출신 신경과 전문의와 재벌 2세의 추락.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화려했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인터뷰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류했던 지인들은 발을 끊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해외에 숨겨두었던 부동산과 비자금도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된 자산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10년간 빼돌린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수진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감옥뿐이었습니다. 태호의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의 병원에서 벗어난 후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거쳐 휠체어에서 보행기로, 보행기에서 지팡이로, 그리고 마침내 아무 도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호가 처음으로 혼자 걸어본 날, 순옥은 펑펑 울었습니다. 10년간 누워만 있던 남편이 두 발로 서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죽었을 거야.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매일 병원에 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태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틸 수 있었어.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해줄 때, 뭘 먹었는지 얘기해줄 때, 그냥 옆에 앉아서 손 잡아줄 때, 그게 내 생명줄이었어. 10년간 그 소리에 매달려서 살았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이 건넨 일상적인 말들이 남편에게는 삶의 끈이었던 것입니다. 대답 없이 혼자 떠들던 이야기들이 남편의 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살렸습니다. 태호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망쳐놓은 회사를 다시 일으킬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돈이나 사업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매각한 자산으로 태호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장기 혼수 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간병 비용을 보조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며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 태호는 설립 취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10년간 누워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다른 환자 가족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간병에 지쳐 우는 소리, 병원비 걱정에 우는 소리,
희망을 잃고 우는 소리.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깨어났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돕고 싶습니다. 재단 이름은 순옥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부끄러워하며 만류했지만 태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지켜준 아내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양심 선언을 했던 간호사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호는 간호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는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박 변호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두 노인은 악수를 나누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우정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순옥과 태호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집,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집. 두 사람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에 두 사람이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호는 지팡이도 없이 자신의 두 발로 걸었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태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와서 손 잡아줬잖아. 그게 전부였어. 당신 손의 온기가 느껴질 때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당신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날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도 나를 포기할 수 없었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손을 뻗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이 있잖아. 그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당신한테 못해준 거 다 해줄게. 순옥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긴 어둠을 이겨냈으니까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온 세상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10년을 버틴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